손으로 물건을 만들어 쓰던 시절에는 낭비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만들고 또 귀하게 사용했죠. 기술 발전이 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사람들은 편리해졌죠. 그 대신에 여러 감각을 잃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공예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오늘은 전통 공예 전문가 최공호 선생님 모시고 공예에 깃든 정신과 그 가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홍호입니다. 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20여 년간 후학을 양성하시다가 2022년에 퇴임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사실 좀 심심할까 봐 걱정을 했는데 네네네.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데가 있어서 좀 그런 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심심하실까 봐 걱정하셨나요? 예, 퇴직할 때 누구나 다 느끼는 공통적인 심리죠. 그래요? 네, 약간 절벽에 선 느낌? 절벽? 예, 초기에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돈 때문인가요? 뭐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공적 역할이 여기서 끝나나? 뭐 세상이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나? 뭐 온갖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일시적으로 드는 게 있습니다. 아, 네.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아, 이제 조금씩 눈에 보이니까 네네. 그런 게 궁금해지고 네.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직은 뭐 젊으신데요. 이제 한 10년? 네. 저희가 그동안 여러 분야의 문화예술인들을 모셨지만 전통 공예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공예라고 하는 말이 어디까지 커버가 되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미술의 한 분야로만 그 축소돼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죠. 네. 그런데 본래 공예는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손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제 산업 제품하고 좀 다르고요. 또 정성 어린 솜씨, 그다음에 감성을 넣어서 빚었으니까 그 결과는 일반 물건과도 구분됩니다. 근대 이전에는 숟가락에서 금관, 그리고 집을 짓는 것까지 모두 또 장인의 손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예가 삶의 근간이었죠, 사실은. 문명을 창조하고 견인하는 것도 사실상 장인의 몫이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도구 만든 거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잖아요. 네, 그렇고 그다음에 매번 문명의 변곡점을 장인의 그 지혜와 솜씨로 그것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중국에 오래된 문헌이 있어요. 네. 이제 주나라 시대 그 주례 고공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첫 문장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장인 건국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풀어보면 장인이 나라를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대 국가에서 그렇게 첫 문장을 쓸 정도면 그 장인의 기술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근대 이후에 물질 생산을 이제 기계가 주도하다 보니까 그 범주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공예라고 한다면 우리 전공리 선사 시대 유적지 가운데 돌도끼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이것도 그 시대에는 공예였던 거네요. 당연하죠. 네. 이렇게 말하면 공예라는 낱말의 범위가 엄청 넓은데요. 엄청 넓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의 서양식의 그 장르 관습, 네네네. 그러니까 분야를 쪼개고 네. 세분화시켜서 그것을 전문화시키는 그게 이제 근대 학문의 어떤 뭐 성과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면서 공예 분야도 굉장히 세분화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 조각하는 일, 그리고 집을 짓는 것까지가 과거에는 다 공예의 영역이었었죠. 이걸 전부 다 본다면 그럼 굉장히 넓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좁게 보면서 깊게 들어가는 것이 서양 학문의 영향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동아시아에서는 좀 통합적이고 융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요. 시대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비로소 그렇게 다시 또 동양적인 잃어버린 과거의 그 가치를 네. 좀 되살려야 이게 중요한 해법이 되겠다는 생각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동양에서 늘 해왔던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서야 다시 깨닫는다. 그렇습니다. 예. 그거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뭐 가구를 만드는 거나 뭐 집을 짓는 거나 모든 것들이 다 공예라고 한다면 건축도
건축도 포함이 됩니까? 아까 잠깐 언급하신 거 중에 집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건축가가 따로 있고 네. 그렇지만 전통 장인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네. 사실은 공예기술 분야라고 하는 범위 안에 대목장과 소목장이 다 들어있고요. 그 안에 대목장이 집을 짓는 역할이라면 소목장이 이제 가구 만들고 하는 건데 두 분야의 사실은 굉장히 큰 걸 만드느냐 작은 걸 만드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것의 기술의 근본적인 갈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기술적으로는 같다? 뭐 그렇습니다. 네. 짜임하는 거라든가 네. 근데 이 스케일이 클 뿐이죠. 스케일은 많이 크겠네요. 많이 크죠. 네. 네. 하지만 그 기본적인 내용이 같기 때문에 대목장, 소목장 역시도 전부 전통 그렇습니다. 공예 영역에 들어가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그렇다면 공예라는 거가 정말 범위가 넓고 범위가 넓은 만큼 이 공예 자체가 그 한 시대의 한 지역을 살아가는 인간 집단의 문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그렇죠, 있다고 그렇죠. 보여지고 사실 문화의 수준이라고까지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예.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우리 전통 공예의 특징은 뭔가요? 우리나라 특징을 이야기할 때 네. 가장 그래도 좀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려면 우리하고 가장 문화적인 접점이 많은 이제 중국과 일본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게 쉬울 거예요. 네네네. 알아들으시기가.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은 굉장히 정교한데 우리는 좀 어설프다.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완성에 대한 무관심, 또 어수룩한 아름다움, 자연스러운 미, 이렇게 이제 자주 얘기했었죠. 근데 사실은 이 평가가 일제강점기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식민사관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해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나라나 약간 어설픈 게 있고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것들이 함께 존재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잘 만들어지고 정교한 것들은 빼고 하필이면 민간에서 세관사료로 쓰던 소박한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 거를 보면서 그것이 우리 미술의 우리 공예의 특징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간주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보면 우리 안에 정교한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류세문경이라고 아마 그 역사책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네. 그걸 이제 보통 우리말로는 잔무늬 거울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청동기 시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재현하는데 오늘날의 기술로 재현하는데 똑같이 재현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정교한 불가사의한 기술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청동기 시대의 기술을 재현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했다는 분이 계시는데 네네네. 그것도 최근의 일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정교함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백제 금동 갑자기 대학로. 승부욕이 돋는데요. 이거 네네. 한번 만들어볼까? 이러면서. 금동 대학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제 소위 캐스팅 주물로 떴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비례도 아름답고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었을까도 지금도 좀 사실은 쉽지 않은 기술이고요. 금동대학로 네, 부여박물관에 있는 거 말씀이시죠? 네네. 아,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백제 시대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 그 모형 하나 사오고 싶더라고요, 진짜. 네, 성덕대왕 신종, 석굴암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종교가 다른 분도 그 앞에 쓰면 절로 불심이 생긴다 그럴 정도로 정말 빼어난 아름다움과 이제 신앙적 어떤 아우라를 가지고 있잖아요. 고려 청자, 은입사, 향로, 나전, 칠기, 팔만대장경 일일이 거론할 수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교한 것이 없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어설픈 것들만 모아놓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 것을 좀 자연스럽다, 어설프다, 완성에 대한 무관심이다 이렇게 이제 폄훼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그것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걸 반박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걸 변명하기 급급해요. 우리가 좀 자연스러운 걸 좋아해.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 보니까 그렇게 좀 정교한 거에 대해서 별로 연연하지 않았어. 근데 그건 틀린 이야기거든요. 일반 백성이 쓰는 것도 그럼 다 정교했다라고 봐야 아니요, 되는 건가요? 그러게 그건 아닙니까? 네. 보통은 그냥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는 대충 만드는 것이죠. 필요에 나라나 따라서. 예, 필요에 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정교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외해 놓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공예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규정해버린 거죠. 미적 특징을.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정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은 정교한 것들을 모아놓고 봐도 다른 나라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네네.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정확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정교한 것과 정확한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정교한 것은 매우 세밀하고 정밀한 그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정교한 것이고요. 정확한 것은 제 위치에, 필요한 위치에 정확하게 자리매김을 시켜서 그 균형 맞게 이렇게 만드는 게 정확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사실은 정교하기는 엄청 정교한데 우리가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좀 있어요. 그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그란 그 뚜껑 위에 무늬를 이렇게 균형 있게 이제 새길 때 네. 고려 나전칠기의 경우에 중간이 있고 마치 콤파스로 이렇게 그렸을 때 위치에 맞게 무늬를 배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들쭉날쭉해요. 어떤 거는 꽃잎이 반쯤 가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온전하게 돼 있고 같은 선상에 있는데도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왜 그렇죠? 그게 우리가 약간 너무 정확한 것을 약간 거북살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 네. 성격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네. 약간 야박하다고 할까?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좀 야박하게 보인다는 그런 좀 은연중에 그런 관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 속에 워낙에 맞아요. 이제 그 언어 쪽에 이제 그 달인이시니까 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심부름을 가면 부모님이 가게에 가서 어떤 거 1,000원 사와 이런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네. 그런데 제 자신도 좀 가늠할 수 없는데 가게에 가서 1,000원 달라고 해요, 아버지 말 그대로. 근데 아무 말도 안 물어보고 그대로 또 주셔. 맞아요. 근데 받아가지고 가면 아버지도 또 고개 끄덕끄덕 하셔요. 그 다음에 그 처음 가는 초행길에 어느 마을을 가다가 노인 한 분을 만나서 어디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럼 그 노인이 뭐라고 하냐면 담배 한 대 참이면 갑니다 이래요. 담배 한 대 참이라는 거는 담배 한 대를 피울 정도의 시간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담배 한 갑을 다 피워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 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네. 안도하게 만들기도 하고 너무 멀다고 제대로 사실대로 말하면 질에 지칠까봐 그런 배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너무 정확하게 몇 킬로 남았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네요. 네. 그래서 맨날 조금만 가면 나와요, 이러네요. 등산 갈 때 정상. 정상 가면 얼마 안 남았어. 네. 5분만 가면 돼. 그런데 한 50분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보이지 않는 관습 같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정교하지 못한 것으로 착각해버린 거예요. 정교한 것에 대한 것과 정확한 것에 구분해야 된다는. 다름이 있는데 네네. 생각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떠오른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 네네. 정말 똑똑하고 훌륭한 분이다라기보다는 너무 똑똑해서 얄밉다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우리 좀 그런 게 있네요. 숨 쉴 구멍도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 뭐 그런 말을 하죠. 네. 정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전통 공예는 기본적으로 혼자 만드는 거죠? 아닙니까? 협업과 분업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장인의 세계는 그 기술의 속성 자체가 네. 협업이에요. 그래요? 분업과 협업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술로 완결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이거 완전 생각과 다르네요. 왜냐하면 그 만들어지는 대상, 그 기물 자체가 한 가지 기술로 완결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그러니까 나전칠기 하나를 사례로 들면, 네. 먼저, 이제 백골이라 그래서 이제 몸체를 만들어주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건 이제 소목장이 만들어줍니다. 그 위에다 오칠을 하는 분이 따로 있었어요. 네. 거기에 나전을 이제 무늬를 올리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 손잡이라든가 자물쇠라든가 경첩과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금속을 다루는 분이 또 있어요. 그분들을 두석장이라고 부르죠.
근데 나전도 전복 껍질을 이제 다듬는 서패장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오칠도 채취해서 정제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중간 단계의 기술자들이 또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나전칠기 한 점을 만드는데 벌써 대여섯 가지 이상의 전문적인 장인들이 협업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죠. 한 10명 필요하겠는데요? 네, 우리는 그걸 사실은 잊어버리죠. 네.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거기에 주로 눈에 비치는 대표적인 거를 통해서 그걸 다 만들었구나라고 이제 착각하는 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 사회에서 장인들이 모여서 살았어요. 어차피 같이 일해야 되니까. 예, 원거리에 있으면 이제 왔다 갔다도 힘들고 의견 교환도 힘들고 수시로 이제 서로 협업을 해야 되고 재료도 나눠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멀리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통적으로 장인 마을이 따로 있어요. 장인 마을. 네, 그랬겠어요. 고려시대에 그 향소 부곡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 소라고 하는 곳이 대표적인 장인들의 집단 거리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든 것들이 그 고려의 그 왕실에도 납품될 정도로 굉장히 이 퀄리티가 좋았던 거죠. 그러네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의 그 산업 클러스터 같은 그러네요. 그런 게 이제 전통 사회에 있었던 거죠. 이거 요새 독일의 공업지대에서 많이 있는 일인데 소도시에서 얘네는 이거 잘 만들고 쟤네는 저거 잘 만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완결되고. 네네네. 이게 우리는 예전에 장인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거군요. 근데 정말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 게 나전칠기 장을 보면 기가 막히게 예쁘다. 나전칠기 장인이 잘 만들었겠거니 라고만 그냥 어렴풋이 생각했는데 거기에 전복 껍질을 저미는 사람 따로 있고 오칠하는 사람 따로 있고 소목장 따로 있고 열쇠고리 만드는 사람 따로 그렇게 왜 생각을 못했지? 당연히 필요한 거네요. 생각해보니까 한 사람이 다 만들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면 누구의 작품이라고 명명하는 게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았죠. 전통 사회에 어떤 장인의 개인적 성취가 아닌 거예요. 굳이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장인을 높이 추앙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던 사회죠. 그래서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새로운 기술을 창안했잖아요. 네. 그거를 이웃의 친구나 또 다른 어떤 마을의 장인이 그걸 똑같이 배워가지고 해요. 누구도 저 녀석이 나를 카피하네? 이런 개념이 없던 거예요. 함께 나누고 아무런 제한 없이 그것을 공유했던 사회죠.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 이제 그 각자의 개인적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 그 개인적 개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그때부터 생긴 이제 관습, 새로운 평가 틀인 거죠. 그러면 내 거냐. 그러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어느 장인 마을에서 만든 거냐에 따라서 장단점이나 개성이 되게 뚜렷하겠어요. 당연하죠. 과거에는 교통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장인들이 어느 지역에 이렇게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 기술이 특별한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자리에서 고여 있어요. 그 안에서 전승되고 거기서 또 새로운 것이 창안이 되고 또 세월이 따라서 또 사람들의 미의식에 따라서 사람들의 수요 니즈에 따라서 차츰차츰 그 지역에 맞게 진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특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엑스포가 없었으니까 멀리 있는 장인들과 기술이나 의견을 교환할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소통 수단이 없었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마을별로 기술이 고여 있고 각자 발전하는 이게 지역적 특성으로도 나타납니까? 당연하죠.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두드러진 게 가구에서 소반하고 반다지를 이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 소반은요. 대표적인 게 이제 개다리 소반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저는 그게 개의 그 뻗정다리처럼 이렇게 그 다리가 천판 밑에 달린 다리의 형태가. 근데 그게 충주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요? 예.
호족반은 여러 지역에서 만들어지는데 네. 개다리 소반은 충주 지역에서 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네. 네. 그다음 이제 나주 지역의 특징적인 소반이 나주반이고요. 굉장히 건축적인 간결하고 견실한 정말 절제된 아름다움이 있어요. 나주반이. 네. 그래서 현재 이제 국가무형문화재까지 지정돼서 보호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통영에 가면 또 통영반이 있어요. 네. 거기에 또 일부 나전도 뭐 적용이 되고 워낙에 통영이 나전 즐기로 유명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이 해주 지역에 네. 황해도 해주 황해도. 지역에 네. 넓은 이제 들판이 있어서 아마 그런 공예도 발달했다고 보는데 그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북한 쪽, 그러니까 북부 지역의 특징인데 이제 상판 밑에 다리가 4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판 2개를 이렇게 양쪽에 붙여요. 어허. 목재 판재 2개를. 네. 디귿자를 세워놓은 것처럼. 네.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판재에다가 무늬를 투각해서 무늬를 만들어줘요. 다리 판에도 무늬를 넣는 거군요. 굉장히 특이해요. 진짜 다르네요. 네, 완벽하게 달라요. 그래서 그 지역적 특성이 비슷한데도 다른 게 있고 완벽하게 다른 구조 자체가 다른 경우도 있고. 그러네요. 근데 반다지 경우도요. 강화도 반다지가 정말 빼어나게 아름답다고 다들 평가를 하는데 비싸기도 엄청 비싸요. 네네. 한 20년 전에 뭐 한 점에 1억씩 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런데 그게 그 고려왕씨 뭐 역대 왕들이 이제 피난처로도 강화도가 많이 쓰이고. 그럼요. 고려 때는 특히 그랬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유배지였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중앙하고도 그걸 이제 조선시대는 멀지 않아서 그런지 아무튼 이제 굉장히 세련되고 견고하게 만들어져서 그 강화반다지가 유명한데요. 지역마다 또 그 가로 세로 비례가 조금씩 달라요. 전주라든가 이쪽은 그 장석이 붙는 게 굉장히 간결하게 붙는데 네네. 그 평안도 박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네. 그 지역의 반다지는 그 금속 장석들이 붙는데 네모난 금속 장식을 큼지막하게 붙이고 거기에 구멍을 숭숭숭숭 뚫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붙여요. 네. 그러니까 막 만들어 놓으면 그게 빛이 번쩍번쩍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겠죠. 견고하게. 네. 그래서 이제 별칭이 뭐냐면 구멍을 숭숭 뚫었다고 해서 숭숭이 반다지 이렇게 불러요. 그렇습니까? 네. 이게 유명해요. 그 특징적인 게. 네. 반다지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가구보다도 남아있는 유물의 점수가 많아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계절이 엄청 현저하게 뚜렷하잖아요. 다르죠. 네. 그래서 계절이 바뀌면 입었던 옷을 잘 빨고 개켜서 어딘가에 좀이라든가 쥐가 쏠지 않도록 천년섬유니까 맞아요. 잘 보관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다음 계절에 이게 그 계절이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게 두툼한 나무로 견고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함이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장농까지 그거는 이제 굉장히 좀 더 구조화되고 또 비용도 비싸요. 장농은. 근데 비교적 솜씨가 없어도 반다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다못해 시집 갈 때 반다지는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장농까지는 안 돼도.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역마다 다 있어야 되니까 초기에 그런 보관하는 함이 필요한데 나무를 거기까지 만들어가지고 깎아서 만들기가 어려우면 사실은 쌀이채라든가 대나무 가지고도 엮어서 그 안에 이제 종이를 발라가지고 옷감이 상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보관하는 데서부터 반다지가 출발해요. 네. 그래서 뭐 쌀이채농, 뭐 닭진농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농으로 갔다가 장으로 발전하고 장에서 기능이 대단히 다양하게 번성하는 것이 가구의 역사죠. 너무 재밌어요. 네. 이런 거 가구 그냥 하나만 가지고도 하실 말씀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겠습니다. 다음에 불러주십시오. 네. 다시 말하면 반다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지역에서 뭐 서민이나 양반이나 뭐 할 거 없이 모두 다 필요했던 거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다 있었겠어요, 지금. 어느 집에나. 그러니까 이게 유물로 남아있는 게 많군요. 네. 그러니까 하나만이 아니라 방마다 또는 뭐 한 집에 뭐 대여섯 개 이상씩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죠. 요새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네. 어느 집에 가도 하나씩 있었던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요새는 많이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골동품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이게 더 늘지 않나요? 아니요. 공간이 아마 이제 점점 모던하게 바뀐다 그럴까? 서양식 또는 북유럽풍의 뭐 인테리어 네.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흐르면서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좀 관심이 좀 예전만 못합니다. 저는 그 가운데 하나, 두 개가 딱 있으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사람 생각은 다 다르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흥보가 중에 화초장 타령, 안향연의 소리입니다. 흥보가 중에 화초장 타령, 안향연의 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방금까지 이 반다지 얘기하다가 화초장 얘기하니까 또 확 와닿네요. 자, 오늘은 전통 공예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최공호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자, 앞서서 이제 목공예 제품들 쭉 얘기를 해봤으니 이제는 한번 나전칠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나전칠기는 진짜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아주 귀하게 하나쯤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한국의 대표 공예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명실상부한 대표성을 지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정체성하고도 맞닿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 후반에 생겼는데 고려시대 거치고 조선시대를 거치고 그다음에 그 역동의 근대기를 다 거치고 그 미감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오늘날에도 여전히 스테디셀러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매우 드물어요. 근데 더구나 서양 사람들도 굉장히 환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동아시아의 일본과 중국이 오칠 문화를 공유합니다만 그렇죠. 중국은 나전칠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이 옷의 층을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층을 깎아가지고 조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조칠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게 주력이고요. 네. 일본은 오칠 위에다가 금박이나 금분 같은 걸 뿌리고 붙여서 표현해요. 좀 더 화려하게 무늬를 가져가는군요. 그걸 박기라고 부릅니다. 네네네. 그런 것들이 주력이에요. 어허. 근데 같은 오칠 문화인데 다 다르네요. 한국은 나전칠기가 단연 주력이에요. 그러니까 한중일의 그 대표적인 인접 국가 가운데서도 나전칠기가 두드러진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고요. 한 번도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부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끊기거나 또는 어느 시대에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든가 유행이 벗어났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늘 일정한 수준의 유행을 주도해왔죠. 그게 정말 특이한 사례예요. 근데 이게 진짜 그 저는 사실 오칠이 잘 돼 있는 컵을 가지고 있거든요, 집에. 네네. 어느 장인께서 만들어주신 건데 밑에 이렇게 성함 써 있는. 근데 그것만 봐도 너무너무 깔끔하고 세련되고 그렇죠. 예쁜데 거기에 어떤 무늬에 대한 표현을 일본은 금박으로 했다면 우리는 나전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나전이 그렇게 또 만들기가 어렵다면서요. 요새 기술로도 어려운데 옛날에는 얼마나 더 어려웠을까 싶거든요. 뭔가 그 제작의 효율이라든가 네. 어떤 그 금전적 보상만 바라고 이 작업을 하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뭔가가 있어요. 사람들이 워낙에 이것을 좋아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만드는 과정이 지난하고 분투의 연속인데 이거를 그 지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끌어온 사람들의 거기에 어떤 이유가 숨어 있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미의식 속에 네. 나전칠기를 좋아하는 뭔가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찾아본 적이 있죠. 오, 네. 그랬더니 우리나라 공예품 전체를 이렇게 좀 종합해서 보면 색채를 강하게 쓰고 색채 대비를 아주 특별하게 단청이나 불교 공예품을 제외하고는 일상생활 속에서 색채를 그렇게 다양하게 쓴 사례들이 거의 없어요. 비교적 단색이라든가 무채색 중심이죠. 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유독 좋아하는 색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지갯빛처럼 영롱한. 영롱한. 네. 그러니까 자연의 소재인데 빛의 광량이라든가 그 각도에 따라서 색이 이렇게 다양하게 변주되는 이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나전칠기 전복 껍질 안에서 발견되는 영롱한 무지갯빛이죠. 그냥 금색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니고요. 예. 찬란한 색. 네. 그게 수시로 변화하고. 맞네. 근데 그 전례가 또 있어요. 통일신라에 그 왕의 무덤에서 발견된 비단벌레 껍질로 장식한 안장과 등자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매우 특별한 거. 네. 경주박물관에 가면 있는데요. 그 작은 비단벌레를. 네,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거기다 붙여서 장식했다는 거잖아요. 네. 비단벌레 껍질이 벌레 등껍질인데 굉장히 단단해서 그거를 붙여가지고 이제 오칠이나 이런 것들을 마감해서 안착시킨 거죠. 근데 그거를 타고 햇볕에 만약에 어떤 임금이 군중들 앞에서 지나간다 그러면 뭐 눈이 부셨을 거예요. 특별하고 특별한 어떤 자리에 쓰는 귀함의 상징이 바로 그런 오색 찬란하게 이제 산란되는 빛의 어떤 색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색을 색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색을 빛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 맞네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선생님 오랜만에 뵀는데 안색이 어두우시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바꿔 말하면 얼굴빛이 어둡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안색을 낯빛이라고 하죠. 낯빛이라고 하죠. 네. 아, 그러니까 진짜 맞다. 그게 그 색을 빛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색을 색가의 객관적인 어떤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네네. 이때의 색 그 빛과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색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특징이 있다. 일정하지 않은. 네. 변화무쌍하면서 각도에 따라 다르고. 네네. 네. 그러네. 진짜 그런 그러네요. 생각을 저는 하죠. 나전칠기를 왜 그렇게 우리가 좋아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570회를 하나만 보아도 다른 나라들은 금을 붙일 때 우리는 네. 이렇게 여러 색깔로 맞습니다. 반사될 수 있는 나전, 그렇습니다. 전복 껍질을 붙인 그렇습니다. 거죠. 어렵고 막 뒤에 보면 전복 껍질이 뒤가 얼마나 거칠고 엉성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두껍고. 네. 이거를 바깥쪽이. 사실은 안에 있는 그 영롱한 그 일부를 쓰기 위해서 뒤를 다 갈아냈어야 돼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 사실은 모든 귀한 공예품은요, 재료부터가 귀해요. 재료부터가 값비싼 걸 쓰고요. 그런데 나전칠기를 생각하면 사실은 전복을 먹기 위해서 전복 껍질을 취하는 것이지 먹고 나서 버리는 쓰레기잖아요. 그렇죠. 얘 쓰레기를 버려. 네. 그런데 쓰레기 더미를 뒤져가지고 그거를 그 천신만고 끝에 갈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석처럼 아름다운 공예품을 만들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 올린 보석. 쓰레기에서 건져 올린 보석. 예, 나전칠기를 그렇게 표현하죠. 지금 저희 오픈 채팅방에 저희 제작진이 나전칠기 작품들 사진을 올리고 있는데, 정말 탄성이 나오네요. 제가 선생님께도 보여드리면 이 작품을 보고 지금 탄성이 순간 올라왔어요. 이 작품의 이름이 나전 운학화 조문 빗접이라고 돼 있어요. 네네. 머리 손질 도구 보관함이라는데, 네네네. 야, 정말 너무너무 멋있고, 그렇죠. 이런 게 우리의 전통 공예구나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이거 언제부터 만들었었는지 기원도 아나요? 통일신라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이 네. 지금 리움 박물관에 리움 미술관에 네. 소장돼 있는 네. 청동으로 된 거울 뒷면에 이제 사자 2마리하고 이렇게 식물 무늬를 나전으로 붙인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몸체는 비록 목재는 아니지만 네네네. 나전을 처음으로 이제 거기에 시문을 했죠. 거기서부터 비롯하는데 거의 약 8세기 전후로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전성기를 이룬 시점이 바로 12세기, 13세기예요. 네. 고려 문화가 이제 화려하게 꼽힌 시기죠. 이 그때 나전 경함이라고 하는 경전을 담는 함이 있어요. 경전을 함에 담았군요. 네. 네. 이게 가장 불교 국가였고 그 불교의 경전이니까 네.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중한 것을 소중한 그릇에다 담기를 바랬겠죠. 그래서
그 시대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나전칠기 함에다가 경전을 담았던 것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만 이제 필요했던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그것을 그 당시에 어찌어찌 정보를 이제 알고서 그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임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다 수출할 나전 그 제작소를 또 만들어서 운영한 적조차도 있지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세계에 한 20여 점 남짓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정작 한 점도 없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중요하고 아름다운 거를 우리가 익히 잘 보관해 오지 못했고 그걸 잘 발견해서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근래에 일본을 통해서 2점이 수입이 됐습니다. 환수가 됐어요. 네네네. 예, 그거 이제 국립박물관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야, 정말 나전에 그 개수가 껍질이 거기에 한 30, 40cm밖에 안 되는 함이거든요. 네. 거기에 2만 개 이상이 붙었다고 하죠. 어휴. 그 수공도구로 일일이 이렇게 만들어서 붙인 건데. 2만 개를 붙이는 것도 힘들지만 어쨌거나 전복 껍질을 가지고 2만 개의 조각을 맞습니다.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만들다가 깨져가지고 버린 조각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수없이 많죠. 예. 도대체 전복을 몇만 개를 따야 2만 개의 조각이 나오는 건가요? 예. 그것도 이제 전복 껍질하고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겠죠. 그 빛깔이 장인의 눈높이에 안목에 봤을 때 채택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버리는 것도 꽤 많을 거고.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런 게 바로 나전칠기,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사실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약간 그 골동품 같았어요. 네, 그거의 소중함을 느꼈다기보다는 저 낡아 빠져가지고 소리 나고 삐그닥삐그닥 저거 좀 버리고 새 거 사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던 저의 어린 시절이 되게 좀 바보 같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맨날 공예품 보시고, 공예품도 뭐 그냥 공예품만 보겠어요? 전국에서 내로라는 공예품들 보시겠죠. 그러다 보면 선생님의 취향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게 좋더라. 뭐가 좋습니까? 저는 아주 그 완벽한 기술로 완성도가 높은 최상품의 공예품보다는 그거보다는 네. 오히려 그것은 소수에 제한된 그 소수가 썼을 거 아니에요. 왕이 썼겠죠, 뭐. 왕이나 또는 특수층에서 제한적으로 썼겠죠. 근데 저는 어디에 더 마음이 가냐면 많은 사람들이 썼던 물건, 유용한 물건에 네. 훨씬 더 마음이 끌려요. 많은 사람들이 썼던 유용한 물건. 도자기로 치면은 상감청자보다는 백자, 다랑아리 보다는 그냥 일반 그릇. 일반 그릇. 네. 그 다음에 숟가락 젓가락과 같은 것들. 보세요. 금관이나 네. 상감청자와 같은 것들은 매우 제한된 소수가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데 숟가락은 계층이 높낮이에도 상관없고 모두 쓰는 거죠. 신분이 뭐 천하다고 그래서 수저젓가락을 안 쓴 사람이 없을 거고 최소한 왕이든 노비든 하루에 3번 이상은 썼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숟가락이에요. 근데 그 숟가락의 가치는 흔하고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평가해 주지를 않죠. 네. 저는 평가의 기준이 2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빼어난 조형미를 가졌느냐, 귀하냐. 그러니까 뭐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국보를 지정하거나 뭐 보물급을 지정할 때 쓰는 네. 또 양식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역사에 기록되는 그런 기준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직도 거기까지는 시선이 미치지를 못해서 안타까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실제 거죠. 활용도에 대해서. 네.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데요. 이 이상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귀한 것과 많이 쓴 것의 우열의 관계가 아니에요. 각자 소중한 거죠. 역할도 다르고 역할이 다른 거죠. 쓰임도 다르고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참
뭐 대량 생산되는 시대가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공예품이 하나 둘 있으면 그것이 더 이제 소중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서 많은 정말 우리의 전통 공예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진짜 눈이 열리고 많이 배운 기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끝으로 선생님께서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나 혹은 앞두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이제 사실은 큰 욕심은 없어요. 남아있는 몇 가지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좀 몇 권을 더 쓰기로 계약이 돼 있는데, 아직 지지부진해서 이제 그걸 빨리 완결시켜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책상에 앉아있는 그 문헌을 보고 이제 연구만 하는 학자가 아니라 현장하고 끊임없이 이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네. 제작의 주체들과 만나고 소통하면서 우리 공예가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적절히 융합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공예 역할을 확장해 갈까,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하는 이제 현장 주도형 공부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으로 여전히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남아있고 싶습니다. 네. 더 많이 연구하시고 더 많은 재밌는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최공호 선생님과 전통 공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